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개인들이 좀 뒤늦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래요? 한 5천 포인트를 넘어서 버블이 엄청나게 꼈던 시즌과 비슷하긴 하죠. 지금 버블이에요? 최근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올해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국이 지금 재테크 대란입니다. 재테크 대란. 네, 아까 제가 해외 투자도 안 되니까 홍콩이 그냥 해외 투자의 어떤 대안이 됐고 네. 내부적으로 지금 고정금리 상품이 붕괴돼서 투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4, 5년 동안 경기 불황도 있었고 장기금리 빠지는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채권형 상품에만 엄청 버글버글 모였고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작년부터의 대안은 뭐냐 그러면 결국에 예금을 좀 인출해서 투자에 좀 나서는 모습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겁나니까 배당 네. 혹은 뭐 은행주 그리고 홍콩 이런 쪽이었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간 뭔가 가을 느낌 나는데요? 오늘이 절기상 네, 가을을 접어드는 입추 아닙니까? 아, 입추예요? 네. 아, 그래서 우리 긴팔 준비했구나. 내가 또 그걸 또 몰랐네. 네. 오늘은 여러분 입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 높아지겠네요, 더. 네, 근데 이게 참고로 여름 옷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컬러만 약간 가을 느낌인 걸로. 네. 자, 오늘 하루에 하나 한번 네. 열어볼 텐데 밤사이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연준이 좀 시끄럽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도 안 좋았고 음. 그런데 빅테크들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애플과 즉 투자와 금리인데요. 오늘 갖고 온 한마디가 애플은 투자한다 그러고 금리는 낮춰야 되는데 9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연준 안에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고 네. 즉 시장을 봤을 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선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겠죠. 네. 저는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의 조정은 결국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늘상 얘기하는 거 네. 시그널과 노이즈 지금의 신호는 투자를 한다라는 것 미국 기업들이 네. 더구나 노이즈 즉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즉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또 제가 속보로 지금 CNBC에서 본 게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어떤 기업들한테 이제 칩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공장 안 짓는 기업들은 네. 100% 관세 부과하겠다. 삼성은 다행히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하고 반도체가 네. 품목별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거죠. 누가 타겟일까요? 결국 중국이겠죠. 중국 기업들의 칩 그렇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한 뭐 제재.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이고 뭐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상에서 네. 중국이 항상 껴 있으니까 여전히 한국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깔려 있는데 뭐 얼마나 받을지는 뚜껑 열어봐야겠다 등등. 즉 투자와 금리가 사실은 뭐 반대급부인 것 같지만 또 비슷한 계획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애플에서 투자를 추가적으로 단행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에 기업도 나라도 트럼프의 그 고집과 정책에 있어서 어쨌든 협상을 할 수밖에 없구나. 네. 그들이 원하는 걸 100으로 다 내줄 수는 없지만 이제 상당 부분 50% 이상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뭐 주가가 오르고 네. 기대를 하니까 좋은 거죠? 글쎄요, 뭐 좋은 주가가 건가요? 오르면 전 좋죠. 주가 네. 오르길 바라고 있고요. 좋은 거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은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주가 올라서 상쇄되기는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가는 올랐으니까 네. 좋은 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어떤 분과 함께합니까?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네. 결국 중국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그쵸. 네, 하나증권에서 중국하면 이분이죠.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의 김경환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은 요즘에 제가 소식을 귀를 안 기울여서 그런 걸까요? 되게 네. 조용해요. 조용하죠. 예.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저희 와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로 가장 큰 이슈는 내부적으로 뭐 정치국회의라는 게 있었고 뭐 방금도 저희 이제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젠슨 왕이 백악관 갔다 왔다 뭐 트럼프 만났다는 얘기도 좀 있고 네. 사실 어제 저도 지금 애플 보면서 사실은 인도 쪽에 지금 징벌적 관세를 더 때리겠다고 어제 밤에 나왔기 때문에 네, 걱정했었죠. 사실은 아이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회피해서 인도로 좀 많이
라인업 이제 어떤 그 생산 라인이 저쪽으로 갔는데 불구하고 네. 어쨌건 결국에는 조금 소비자가 올라가는 이슈가 될 텐데 어쨌건 투자 쪽에 좀 반응한 것 같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좀 조용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미중 간의 어떤 나름대로 휴전을 좀 해놨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종적인 합의도 결국에 4분기로 넘어갈 거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은 내부적인 어떤 정치 이벤트나 네. 내부적으로 이제 요새 중국도 개미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나름대로는 조금 고요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결국에는 뭐 소비라든지 중국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특별하게 이제 이벤트들은 지금 없는 상태로 8월에 좀 약간 비수기처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김기현 팀장 나오셔가지고 중국의 신소비 아니 소비에 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 네. 오늘 뉴스 헤드라인도 그렇고 어느 순간 미국이 투자, 중국이 소비입니다. 네. 그렇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뀌었어요. 미국이 중국이 생산하고 그걸 소비하는 게 미국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말씀하신 미국 투자 생산 혹은 뭐 중국은 생산하지만 소비를 또 하는 그런 바뀐 분위기가 한 2, 3년 놓고 보면 이렇게 아주 원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도 이제 약간 탐욕의 시대나 재화 소비의 시대를 좀 넘어가서 중국이 이제 신소비라는 신자를 붙이기 시작한 것도 결국에는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 같은 소비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나 극단적인 어떤 저가나 어떤 가성비 소비 이런 것들이라서 사실 결국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결국에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중국 쪽에 어떤 굉장히 큰 기업들 우사인 볼트 같은 그런 치고 나가는 기업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좁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결국에 중국의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 이런 것들은 생태계에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 자체는 바닥에는 와 있고 침체는 좀 벗어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그 김기현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4분기쯤 되면 미국과 중국이 뭐 완전한 합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한국이 기대했던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럼 예전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현대백화점에 중국인들 쭉 오시면 네. 저기부터 저기까지 다 뭐 이렇게 쭉쭉 사가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패턴은 이제 없는 건가요? 지금은 일단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요. 아시는 대로 중국도 이제 요새 MZ들 중국에서 오면 저희가 힙하다고 하는 뭐 성수동 가고 호텔 가서 이제 호캉스 하고 그다음에 먹는 쪽 이런 쪽에 이제 소비 패턴이 원래도 좀 바뀐 상황이고 네. 명품 소비나 이런 쪽에서 재화 지르고 이러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 집 10억짜리가 지금 6억 5천이 돼 있으니까 소비가 전반적으로 옛날 같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도 중국이 이제 9월부터 지금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비자를 좀 면제해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제 무비자가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큐는 많이 늘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더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아마 근데 수혜 자체는 앞으로 뭐 호텔이라든지 혹은 한한령 해제 자체가 더 확장을 했을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국한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쁠 건 없는데 예전 같은 뭐 면세 기반의 우리 인바운드 관련된 강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면세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들 최근에 꽤 많이 올랐었는데 네. 기대를 접으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워낙 주가라는 게 이미 네. 저희가 과거에 이제 명동이 한참 올 때 그 재화 소비, 명품 소비 좋을 때 네. 캐파 확장했다가 그런 쪽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이미 한번 장기적으로 무너진 상태고 그 이후에 이제 정리들이 좀 되고 사업들이 좀 바뀐 상황에서 네. 이제 단기 반등을 좀 하는 거라 보여지고요. 자,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네. 중국도 지금 해남도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 키우고 있고 네.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결국 내부적으로 서비스업 키우려고 하고 있고 워낙 또 재화는 잘 만든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들 ODM, OEM 해준 거 우리가 그냥 직접 할게 우리 브랜드 만들어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예전에 면세점 수혜를 컸던 그 어떤 제일 크게 확대시켰던 결국에 따이공이라고 그래서 대신 가져다 이제 나르는 이런 행태 자체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해외 직구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구시대가 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음.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신소비 관련해서 김경원 팀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고 탐방기를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네, 지금 네, 네. 발간을 하셨어요. 제목이 신소비의 이해와 투자 전략. 네. 그러면 뭘 사야 하는지. 그렇죠. 결국에는 네. 이 신소비 수혜를 중국의 어떤 기업이 받게 되는지. 네, 네. 일단은 제가 이거 제 개인 홍보는 아니고요. 이게 자료 자체를 제가 장표만 떼다 오다 보니까 이게 발간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텔레그램에 이제 영문으로 하나차이나라는 걸 제가 운영하고 있고 관련된 자료가 지금 제일 먼저 고정 댓글 비슷하게 걸려 있기 네, 때문에 네. 자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 위주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 좀 띄워주시면은 네, 띄워져 있네요. 일단 제가 이번에 소비 탐방을 가서 중국에 한 60개 기업들이 와서 참여한 포럼에 가서 제가 좀 탑다운 측면에서 느낀 거는 중국이 이제 소비는 올해 내년에 분명히 회복세를 좀 하겠지만 과거 같지 않다. 그래서 중국 소득이 이제 1인당 13,000불이 됐고 탑다운으로 소득하고 경제 함수니까 우리가 그거에 바탕으로 장기 보유 관점에서 소비 접근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중국 가보니까 너무 우수한 기업도 많은데 그만큼 너무 경쟁이 소위 말해 빡세고 굉장한 경쟁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 기업들 막 팜마트 같은 기업을 일일이 발굴하는 것 자체가 초기 투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단탄 아닌데 중국의 이런 소비주가 장기적인 매력은 있으나 개별 기업을 고르기 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나 뭐 컨슈머 펀드에 투자하거나 이런 형태보다는 기업을 잘 고르고 혹은 검증된 기업들을 계속 6개월, 1년 단위로 끊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구는 이번에도 갔다 와서 좀 느낀 거지만 일단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게요. 네. 하반기에 중국 소비 관련된 신소비라는 것들이 붙은 것들이 소위 말해 뭐 굿즈 경제라든지 IP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뭐 팜마트 같은 것들이죠.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신선 음료 제품 프랜차이즈라든지 혹은 뭐 중국 애완동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좀 있고 저희가 이제 유니버스를 좀 만들어 놨는데 이 유니버스를 막 다 같이 막 30개, 50개씩 ETF형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 시황 자체는 하반기에 그렇게까지 시장을 선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소비는 내년에 종목들이 큰 장을 저희가 기대는 하지만 네. 밸류에이션이 워낙 비쌉니다. 보시는 장표의 왼쪽에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에 제일 핫했던 거는 초기에는 딥시크, 그 이후에는 신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중국도 지금 뭐 돈은 많은데 성장주들 중에서 해외 사업 좋아진 혁신 제약들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밸류가 지금 제일 비싼 상황이라서 아직도 밸류에이션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반기 실적들 나오는 8월까지 놓고 보면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까지 이 중국 소비주 투자 환경 자체 좋게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긴 하지만 소비 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는데 이게 침체 구간 혹은 소비 다운그레이드라고 하는 구간이 한 4년 만에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들이 높아지는 건 맞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유니버스 하에서 투자하느냐인데요. 이것도 저희 이제 텔레그램의 자료에 이제 좀 올려놨습니다만 보시는 50개 종목은 좌우로 이제 25개씩 저희가 해놨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면 되는데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리 기반으로 저희가 중국에서 ROE가 높고 확실히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자꾸 육상으로 좀 비교를 두지만 우사인 볼트급은 아니지만 국가대표급으로 각 국가의 그 어떤 국가대표급 1등 기업은 된다라고 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한 3가지 정도 골랐습니다. 하나는 정서적 소비입니다. 정서적. 네, 그러니까 싸고 즐거운 소비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일본이 90년대에서 2010년까지 침체일 때 그때 당시에도 뭐 계속 산리오라든지 어떻게 보면 더 즐기고 위로받고 싶고 하는 소비가 이제 캐릭터 흥했었겠죠. 사고 뭐 이런 거 말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뽑기도 하고 네. 테마파크도 뜨고 뭐 어떤 이제 좀 더 즐기고 향유하는 쪽의 소비로 갔는데 일본도 그때 구조적으로 바뀌는 시기에 이제 침체가 온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침체가 왔는데 이제 13,000불이 됐고 본인들이 쌓아놓은 예금들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정서적 소비 관련된 카테고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식의 어떤 주얼리 업체들이나 중국의 이런 굿즈 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극단적인 원가 우위를 갖고 있는 이제 저가 소비에 특화된 가격 경쟁력 있는 기업군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트 상품 하나가 터지면 주가는 뭐 10배씩 가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 초기 투자는 당연히 어렵고요. 네. 그러면 이 정도 터트렸던 기반이 됐던 건 당연히 저가 베이스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가 베이스 관련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해외 진출과
가성비 소비 관련해서 좀 경쟁력을 가진 중국의 뭐 화장품이나 가전 업체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니버스 자체는 아쉽지만 저희가 뭐 ETF나 지수화된 건 아직 없고요. 아, 그래요? 중국에서 셀사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들을 제가 50개 정도 모아놨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를 때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탑다운 측면에서 세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저희가 중국에 가보시면 요새 느끼지만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고 막 이런 쪽에 이제 진짜 진심이고요. 뭐 어느 나라든 동북아시아에서 다 비슷한 패턴들이지만 중국도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소비자 입장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싸고 외식을 하더라도 고를 것들이 많아졌고 몰도 많아졌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단적으로 진짜 대장주 정말 잘하는 애들 찾기 쉽지 않다 보니까 초기엔 어렵지만 중간에 지금 이미 잘하는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중국의 차음료 상장 기업들 요새 뭐 홍콩에 엄청 상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냥 딱 보시면 왼쪽에 미쉐 그룹이라고 그래서 밀크티 업체인데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네네네. 주셨죠? 다른 지금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나머지 미만 잡 뭐 이런 표현 하듯이 다른 애들 시가총액 합친 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미쉐 미만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리그. 네, 그냥 거의 그냥 다닥다닥 고만고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저희가 이번에도 만나서 좀 들어봤지만 이미 주가 많이 오른 상태죠. 근데 점포당 어떤 그 관리 매출. 능력이나 매출 일단 수익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3만 개 가까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드셔보셨어요 혹시? 많이 다 먹어봤죠. 다 모든 브랜드 먹어봤는데 다 드셔보셨어요? 네, 제 미쉐가 기억 압도적이에요? 아니요, 그 제가 맛으로 여기는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공급망 장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뭐 요새 상해 가 보면은 많은 업체들 그 밀크티는 진짜 맛있는데요. 신선 음료도 맛있고요. 근데 제 기호는 아닌데 업체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기업들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뭐냐면 중국에 요새 이제 새로 중국판 중국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얼리 어떤 상장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금주얼리? 네, 라오프 골드라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2028년까지 전통 중국풍 금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전통 중국풍 금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뭐 티파니 스타일의 네. 네. 그런 이제 혼례를 하거나 저희가 혼수를 했던 그런 네. 일반적인 귀금속 시장에서 완전히 중국에 좀 특화돼서 예를 들어 본인 옛날. 띠에 맞춰진 그런 그 금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상징성 있는 중국식의 나름대로 중국인들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굉장히 세밀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나름 중국식의 약간 명품식의 장사를 하면서 소규모 어떤 그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군요. 특화시킨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부의 상징이라거나 네.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되게 프라이드가 생기는 그런 그렇죠. 소비가 그리고 금에서 결혼할 때 이제 혼수품으로 거의 1순위로 하고 금을 예, 그게 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라우프 골드라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금 가격 상승할 때 같이 주가도 막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디자이너들이 있고 중국이 굉장히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제 특화된 업체들은 해외 브랜드들이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자기네들 스타일의 금이 뜨는데 여기 안에서 검증이 이미 돼서 관리를 어떻게 할 줄 알고 중국 부자들 뭐 좋아하고 어떤 서비스 해야 되고 어떤 문양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쪽 업체들이 잘하는 거 당연한 거고 저희가 그 안에서도 홍콩 업체들이 예전에 잘했는데 이제 홍콩 업체들보다 중국 내 업체들 소수로 치고 빠지거나 이런 업체들이 잘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무조건 이 경영진이 어떤지 그리고 이쪽의 DNA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창업해서 했는지를 보는 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생태계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CEO고 어떤 사람이 하는지 진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화장품 업체 중에 뭐 마오버핑이나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네. 이 업체들도 대부분 다 중국 내에서 뭐 분장 관련해서 이제 워낙 유명한 아티스트가 직접 창업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플러스들. 네네네. 근데 이게 그냥 왕홍. 막 지금 끼어든 게 아니고 이미 네. 10년째 했고 이미 우리로 치면 뭐 무슨 정샘물 뭐 이런 네, 이제 네. 화장품 브랜드들처럼 진짜 검증된 분들이 좀 하는데 CEO들 DNA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은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결론은 이런 업체들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새로운 업체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장들이 아니라서 네. 경영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해외 진출한 기업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혹시 중국 소비 업체인데 당연히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싼 제품 팔겠지가 아니고 동남아나 뭐 어떤 미국 북미 시장이나 이런 쪽에 나름대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출해서 포지셔닝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나가긴 쉽진 않지만 미국, 유럽이든 동남아든 진출한 기업들, 뭐 아시는 미니소나 팜마트 같은 기업들 결국에는
내부 경쟁은 너무 심하고 내부에선 그냥 히트 제품만 한두 개 내는 거고요. 밖에 가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의 어떤 점포당 매출이든 해외 매출이 워낙 압도적으로 마진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 같은 거 식으로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산 제품 싸니까 쓰는 거고 싼데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파는 거는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가전이라든지 이런 굿즈 업체들이나 생산성에 엄청나게 자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포럼에 가서 압도적으로 그냥 계속 비교하는 건 일본이에요. 본인들도 일본 비교를 엄청 해요. 일본에서 뭐 싸고 뭐 쓰고 했는지. 근데 본인들이 조금 자신감 있어 하는 거는 일본은 그 기업들이 인터넷 시대를 놓쳤고 우리 본인들은 플랫폼 인터넷 심지어 이제는 AI가 인류다. 그래서 이걸 접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극단적인 가성비로 생산은 그때 8, 90년대 일본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기술력이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OEM, ODM 하던 업체들이야. 우리가 아웃도어를 했고 우리가 다 만들어줬는데 이제 우리가 창의력이 없어서 디자이너 가져다가 우리가 얹었고 우리가 세련되게 운영할 줄 알아. 이거에 대한 장점을 좀 갖고 있어서 해외 진출 자신감도 꽤 있습니다. 이 왼쪽 아까 이 전에 왼쪽 표 좀 크게 한번 보시면 네. 사실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중국은 지금 기업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기업에서 어떤 걸 소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가만 보니까 이거는 이 중국의 수많은 정보 중에서 김경환 팀장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게 포지셔닝, 지역 모델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팜마트 같은 경우는 포지셔닝이 프리미엄하고 가성비 두 개 다 돼 있네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업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 아시는 이제 뭐 희소 브랜드들이 있을 거고 또 원래 그냥 매장 가면은 내가 비싼 건 못 사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렴한 건 파는데 기본적으로 또 시장에 대한 차이도 좀 있어요. 동남아나 이런 쪽 진출했던 것들은 좀 저가 모델로 가는 거고 근데 그냥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밸류체인에 대해서 가격을 극단적으로 뽑기 때문에 여기다 내가 그냥 조금 더 희소성이나 중국풍이나 나름대로 브랜드를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하는 기업을 상장사 중에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도 좀 강조드렸지만 중국에 지금 홍콩에 엄청나게 상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기업들은 내년까지도 지금 줄 서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로 상장한 기업을 저희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홍콩 시장 자체가 홍콩에 상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테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인민들은 어쨌건 해외 투자 못 하잖아요. 해외 투자가 홍콩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땐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해외 진출의 어떤 초석으로 삼는 거는 홍콩 상장이에요. 우리가 홍콩에 갔다 글로벌화 됐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나물이 그 밥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돈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토 자금이 지금 홍콩으로 내려가는 지 한 2년 됐고 본토 자금이 이제 그들의 텃밭이 됐는데 거기 가서 뭐 살까요? 결국엔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도 사지만 소비재 기업들 상장한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아는 기업이고 홍콩에 이제 진출해서 이 조달한 돈으로 CATL이 최근에 조달한 돈을 헝가리에 뭘 짓듯이 얘는 소비재 기업들도 결국엔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장 중인데요. 상장하는 기업들이 이미 상장한 기업들 중심으로 홍콩 쪽에서 좀 소비재를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또 더 아는 종목들인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그 50개 정도 그 유니버스에 포함된 애들이고 저희 하나증권이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략을 하니까 저희 같이 이제 저희 해외 쪽 하는 친구들이 커버하는 종목 5개입니다. 여기 종목군들 자세한 내용들이나 투자 의견은 현지 중국의 그 대형 증권사의 의견과 저희 커버리지 기준으로 이제 아시는 팜마트, 라오프골드, 중국의 럭셔리, 중국풍 화장품 마오거핑, 중국의 이제 완구 블록 업체 블록스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하이얼 스마트홈 하이얼이죠. 가전업체입니다. 하이얼. 5개 정도를 보는데 결국에는 구간이 명관이다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이쪽이 아직은 우사인 볼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위 말해 뭐 치고 올라올 만한 기업들이 있지만 검증된 기업을 조정받을 때 트레이딩하면서 장기 보유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시황이 이제 4분기부터 좀씩 더 풀릴 텐데 내년까지 보유 관점으로 조금 본다면 이 종목들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별 종목 관련된 저희가 인덱스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 조금 참고하시면서 중국 요새 이런 분위기구나라 참고하시고 앞서 제가 해외 진출이나 홍콩 상장 이런 쪽에서 기반으로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언급해 주셨던 이 기업들의 최근 주가 움직임은 주가는 상반기에 많이 달렸고 실제로 6, 7월에 굉장히 조정도 꽤 컸었고 뭐 어제 잠깐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8월 실적 기간 그리고 4분기까지 놓고 보면 조정 압력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락업 물량들도 좀 풀리고요. 상장을 최근에 한 기업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상반기에 중국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했는데 이게 한 6, 7년 전에 중국 마오타이 같은 네. 그 구전통 소비재들 할 때 뭐 가치주 컨셉으로 엄청 오랫동안 투자했었는데 이제 그 구시대 관련된 소비재들에 대한 선호도가 투자자들이 높지가 않아서 결국에 이 신소비 기업들 또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황이라는 건 돌고 도는데 순환매라는 게 충분히 내년에도 가능해 보이고요. 종목들 중심으로 압축해서 저희가 홍콩은 그래도 그나마 접근성이 좀 더 좋으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포트에 좀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라 해서 좀 기존 저희 커버리지 위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중국 기업 중에 사실 이제 투자를 이미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뭐 빅테크에 맞서는 중국의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라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네. 전기차 네. 이런 쪽에 투자를 꽤 많이 해 오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를 좀 모아간다, 내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관련한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 중에서도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골라라.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포트는 대부분 홍콩이 많고요. 네. 뭐 네. 미국이나 본토보다는 홍콩이 좀 더 무난한 선택이고 중국 투자자도 소비재를 고르면 혹은 소비 기업을 고르면 홍콩에 가서 고르기 때문에 수급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기업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맞고 저희가 이제 어제도 중국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네. 로봇 관련주는 또 6, 7월에 좀 쉬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중국의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달리면서 네. 아시아 제약주가 굉장히 좋았었었는데 사실은 소외됐던 로봇들이 좀 달리는데 예를 들어 ETF로 저희가 이제 지수 투자라기보다 테마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앞서 말씀드린 소비재는 종목 그리고 어떤 생태계 투자라고 가정을 하면 진짜 이쪽은 이제 로봇 투자나 이런 쪽은 생태계 투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도 사실은 6, 7월에 쉬고 최근에 다시 오르면서 8월 달에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네. 심지어 엔비디아도 지금 중국 내에서 로봇 관련 포럼에 참석해서 진지하게 피지컬 AI 관련 계획들 내기 한다 그래서 약간 이벤트 플레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로봇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저희가 6월 달에 탐방 갔을 때 고만고만한 업체가 정책 지원 엄청 받으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막 중국이 뭐 영화 하나 되면은 막 한 10탄까지 찍잖아요. 그냥 막 계속 구현에 대한 네. 과열, 막 정보 이거 한 된다 그러면 우르르 가는데 이게 내년에도 열기가 있는데 어떤 한 종목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 투자하시는 건 좋고 실제로 중국의 그 로봇 ETF 같은 걸 보면 네. 중국의 핵심 부품 업체들이나 자급도가 높아진 기업들이 되게 많아서 ETF 투자하는 건 저희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소비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나와서 저희가 중국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가 네. 추가로 좀 8월에 가긴 좀 어렵고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이고 지수를 하신다면 항생테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네. 사실 말씀드린 다음에 항생테크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조정폭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항생테크는 이제 기술주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했을 때 내년 1분기까지 놓고 보면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좀 질문하신 내용에서 한 축으로서 이제 네. 중국의 민영 빅테크 기업들 또 플랫폼 기업들 샤오미 같은 기업들 투자의 방식은 그냥 항생테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생태계에 투자하는 산업이 있고 종목에 투자하는 산업이 여지없이 이제 구분되는 느낌인데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 100% 관세도 매기고 하면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중심의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 거기에 중국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저희 공식적으로 뭐 나온 게 없죠. 지금 아시는 대로 H20도 그렇고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 투자 같은 것들 계획을 밝혔지만 그 데이터 센터든 클라우드든 투자가 좀 막혔다는 얘기들, 실제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화웨이가 국산화된 칩들에 대해서 언급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뭐 화웨이야 비상장이고 공개할 의무도 없고 어느 정도 기술력인지 저희도 검증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딜이 히토류든 뭐든 중국도 계속 사활을 걸고 이 나름대로 중저가 그러니까
중저부가 쪽의 칩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네. 어느 정도 딜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려는 것 같고요. 내년까지 중국의 칩 업체들이 엄청 가시적으로 중국 내의 어떤 피지컬 AI의 기반을 다 받쳐줄 만한 공급원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볼 때 여전히 양쪽의 어떤 딜이 필요하고 네. 중국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국의 내부적으로 뭐 이런 파운더리 업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거 트렌디한 기업들, 소비 관련한 기업들 이렇게 쭉 보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네. 하이디라오라는 그 음식 체인 브랜드를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허거 좋아하는 분들이. 네. 저는 하이디라오가 뭐지? 그냥 국내 프랜차이즈인가 그랬는데 이게 중국 기업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호거는 마라탕 좋아하시면 네. 연장선상에서 좋아하시는 그래도 양꼬치 이후로 음. 마라탕 그다음에 뭐 호거 같은 것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체인점이 들어와 있다라는 게 저는 이거 지금 좀 사실 되긴 했어요. 예전에 네. 딘타이폰 같은 만두 업체들 어. 들어오듯이 근데 좀 들어오긴 했는데. 뭐 하이디라오 먹는 법 이래가지고 막 네네네.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는 약간 예전에 이제 하드코어 호거 같은 거고요. 하드코어 허거. 네, 그러니까 중국도 요새 이제 짜고 맵고 이런 걸 좀 덜 먹기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떡볶이만큼의 인기를 뭐 중고등학생들도 마라탕 진짜 좋아하고 중국의 마라 맛에 좀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는데 네. 허거 같은 경우 중국에서도 이제 워낙 사천 요리고 관련해서 조금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 내려놓는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그만큼 트렌드가 좀 빨리 변하고 있는데 네. 하이디라오는 거의 약간 음식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는 이미 좀 대장주였는데 인기가 조금 지났다 뭐다 이제 어떤 객단가나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점포당 단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한번 사실은 갔는데. 약간 이제 이미 대장주가 좀 돼 있는 네. 그래서 국내에도 좀 들어와 있고 나름대로 해외 진출돼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이번 5개는 뺐지만은 탑픽 그 안에 10개 정도에 들어가 있고 하이디라오가 네네 이거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팜마트의 그 네. 인형도 엄청 우리나라 분들이 막 좋아하기 시작하고 하이디라오도 그 유튜브에서 막 연예인분들이 뭐 먹는 방법에서 이게 뭔데 이거를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뭐 글로벌리하게 진출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네. 중국 내에서 좀 보기 드물게 네. 대기하고 있으면 와서 뭐 먹을 것도 주고 막 그 손톱도 관리해주고 그래요? 서비스도 해주고 식당 가서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안에서 막 면 뽑는 거 같은 거 퍼포먼스도 하고 생일 잔치도 하고 그래서 중국식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10년 전부터 중국 내부적으로 커지는 과정이 이제 중국도 서비스가 도입이 돼서 친절하고 어떤 친화적인 쪽의 마케팅으로 해서 큰 업체입니다. 네. 중국판 약간 TGI 프라이데이인가? 예전에 하던 것들 다 그쵸. 흉내낸 거죠. 네, 접목해서 아니면 이제 그런 다 수도 있죠. 그냥 이제 따라하다가 그러니까요. 전통 음식 칼국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거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민개미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네. 지금 부추라고도 신용 하고.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투자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개인들이 좀 뒤늦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장표 좀 띄워놓고 말씀 좀 네. 드리면 중국의 지금 왼쪽 그림인데요. 신용 매수액하고 신용 거래대금 비중입니다. 지금 많이 신용 늘었어요. 거래대금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기에도 작년 9월 달에 한번 중국이 주시장 처음 띄운다고 얘기했을 때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만큼 올라갔고 이 데이터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습니다. 그래요? 10년 전이 거슬러져 가면은 저희가 2015년에 어떤 때예요? 중국이 후션강통하면서 후강통. 네. 후강통하면서 2015년에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한 3,400 정도인데 한 5,000포인트를 넘어서 버블이 엄청나게 꼈던 시즌과 비슷하긴 하죠. 지금 버블이에요? 그래서 좀 버블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하고 신용 잔고를 좀 비교하거나 그때 당시에 어떤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 갖고 그때 당시엔 15년 6월 달에 이만큼 신용 잔고가 쌓였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정부 제재가 들어오고 과열 억제 신호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제 기억에 2015년 6월 달에 1차 폭락 그리고 2016년 초에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한다 그러다가 2차 폭락하면서 홍콩하고 상해가 2월까지 한번 지옥까지 한번 갔었죠. 2차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8년까지 계속 회복을 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개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대외 요인이 좀 크죠. 대외 미중 요인. 간의 어떤 전술적인 휴전 이후로 중국 내부적으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돼 있고 중국은 신흥국 내에서 한 최근 5년 동안 주식 투자를 제일 안 했던 주체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계가 갖고 있는 주식 보유량 자체가 크지 않고 이렇게까지 신용만 해서 지금 저희가 포인트로 보여드리지만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올해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국이 지금 재테크 대란입니다. 재테크 대란. 네, 아까 제가 해외 투자도 안 되니까 홍콩이 그냥 해외 투자의 어떤 대안이 됐고 네. 내부적으로 지금 고정금리 상품이 붕괴돼서 투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4, 5년 동안 경기 불황도 있었고 장기금리 빠지는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채권형 상품에만 엄청 버글버글 모였고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작년부터의 대안은 뭐냐 그러면 결국에 예금을 좀 인출해서 투자에 좀 나서는 모습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겁나니까 배당 네. 혹은 뭐 은행주 그리고 홍콩 이런 쪽이었고요. 갑자기 올해 이제 6, 7, 8월부터 신용잔고가 이렇게 느는 거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제약바이오라든지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치명적인 리스크가 크진 않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땡겨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블이 엄청 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이런 식에서 경계감보다는 수급적으로 최근 이 정도 몰려 있으니까 혹시 이제 신규 진입하는 쪽에서 저희가 중국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지수 투자 정도만 지금 고려하시는 분이 제일 많을 거고요. 미국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 AI 쪽으로만 쏠려 있고 네. M7 제외했을 때 나머지 쪽에 대한 실적이 그다음에 크지 않듯이 중국도 지금 사실 어떤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좀 많이 쏠리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신규로 보시기엔 조금 몰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일부 개인들이 이제 조금 조정에 대한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월달 장세를 좀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신용거래대금 비중을 쭉 보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중국도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뭔가 대외적인 악재가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돈은 지금 많이 풀어놨고요. 돈이 지금 실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은행권이나 네. 예금으로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돈이 그러니까 도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조금 마법의 지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 네. 왼쪽 그림입니다. 마법의 지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모든 투자자는 그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매크로 지표 얘기하면은 통화량 얘기할 때 이 M1 통화량을 많이 보는데요. 보시는 왼쪽에 초록색 선 그림인데 이게 최근에 한 6개월 반등했거든요. 이 데이터 뭐냐면 그냥 단순 통화량인데 좀 좁은 의미의 통화입니다. 이 데이터 내려가면 저축, 올라가면 인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난 뭐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19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리오프닝도 실망을 주면서 돈들은 내려갔죠. 내려갔다는 건 저축했다는 소리고요. 최근에 한 6개월은 이제 인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중국의 어떤 지표를 이 데이터에 갖다 놓고 6개월을 선행시키면 항상 다 뒤따라오게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같이 제가 그려놓은 거는 중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동행 지표 중에 생산자 물가. PPI. 네, PPI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CPI 보고 중국은 생산자였었으니까 PPI 보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정배라고 얘기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 팩트인데요. 네. PPI가 이제 요게 따라가는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올해 내년에 물가가 많이 높아지진 않겠지만 투자자들은 이건 다 아는 거고 디플레이션인 거 다 알죠. 네. 그럼 방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중국이 뭐 구조 조정을 한다, 태양광 배터리를 감산한다, 혹은 최근에 철강이 갑자기 오르네 등등등을 이제 코스피 보시면 다 조금 들으셨을 텐데 결국의 경로는 이 통화량 데이터가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물가라든지 가계의 레버리지 네. 이런 걸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반등할 때는 섹터들 플레이가 굉장히 활발해진다. 그래서 아까 개인 신용잔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비록 들어와서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돈들이 이렇게 쏠리는 이유는 묶여있던 돈들이 금융시장에서만큼 먼저 돌기 시작을 하고 있고 경험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폭을 줄여가는 과정이면 시장이 좀 그 근거로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주식에 대해서 리스크온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국에서는 조금 정배의 어떤 플레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딱히 중국이 크게 흠잡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리스크를 잘 모르는 리스크도 있겠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심각하게 막 그렇게 어떤 밸류나 버블을 끼고 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돈이 돌기 좀 시작한 초기 정도가 올해 확인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왼쪽에 네. 그 마법의 지표를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베타 즉 탄력성 기울기가 크진 않겠으나 네. 방향성은 완전히 돌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 이랬을 때 중국 투자를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인데 네. 우리 한 9월이나 10월쯤에 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그랬지만 한중간에 이런 빅 이벤트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쭉 봐야 되죠? 중국 내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준비 중인 거는 9월 3일에 전승절 열병식이 있죠. 그래서 전승절 뭐 예전에 열병식. 박근혜 많이 대통령도 그거 참가했었고 하잖아요. 네. 사드 직전에 그 어떤 이슈들. 근데 이번에 전승절 기념이 있고 어제 인도에서 중국 간다고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아. 그게 전승절 전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자체는 딱 그 31일하고 1일로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승절 기념식이 있고 거기서 저희가 뭐 계속 몇 달째 나왔던 주류 언론까지도 다뤘던 실각설, 뭐 8월 아. 실각설, 네. 베이다이어 회의 뭐 실체도 모르겠고,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열병식 진행을 하면 뭐 나름 그 관련된 리스크 얘기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중국 내부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진핑 주석은 또다시 7, 8월의 어떤 모습 자체가 본인 체제에 대한 강조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또 본인이 좋아하는 기술, 본인이 좋아하는 테크 쪽 이런 쪽에 대한 부각을 좀 시키고 있고요. 주목하셔야 될 이벤트는 당연히 10월 중순 정도로 예상되는 다음 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4중전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7회 정도를 하는데 네 번째 4중전회가 10월 중순에 이제 있고요. 여기서 뭐 부양책 같은 거 저희 기대하는 거 아니고 센 부양책은 지금 크게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이제 혹시 나온다면 추경 정도가 10월에 저희가 조금 중국에서 뉴스를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이슈 정도가 될 것 같고 핵심은 내년에 시작하는 경제산업 5개년 계획을 이 10월 중순 당대회에서 일부 공개하게 됩니다. 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뭐 반도체 자립도 있고 뭐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봇 자율주행 또 로봇 택시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네. 의외로 다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이런 피지컬 AI 쪽 말고 시클리컬 업종도 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종목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코스피에 영향을 주고 관련 섹터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공급 과잉 섹터에 대해서 지금 나름 진심이고요. 구조조정을 엄청. 네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단순 뭐 캐팔 감축하고 이런 쪽이 아니고 그때 설명드린 중국의 소모적 가격 경쟁을 막겠다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까지 방향성 자체가 중국의 소위 말해 이런 그 소재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 업종들이 굉장히 저PBR인데 배당 컨셉은 굉장히 높고 배당률이 높은 상황이라서 네. 이제 돈들이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내년에 이런 그 환경 자체가 구조조정 얘기가 5개년 계획에서 언급이 좀 되면서 좀 강화될 수 있는 또 기회들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년까지 국내에 조금 중국이 그나마 도움이 된다면 네. 미국이 제재받아서 반사수해 볼 수 있는 뭐 태양광이나 배터리 ESS 같은 섹터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한 축에서는 나름대로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신호들이 자발적으로 중국 내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의 진심이다. 소모적 가격 경쟁은 소모적 가격 경쟁하면 어디 뭐 끌려가는 건가요? 그냥? 아 이게 지금 전 산업에 해당이 돼요. 끌려가 약간 갑자기 지금 사라져. 요새 뭐 쉬우면 그런 얘기 사라져. 많던데? 압박을 엄청 가고 그러니까 네. 이게 막 그 그렇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던데 그러면? 약간 지금 운동 비슷하게 음. 모든 섹터들이 지금 다 가격 경쟁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건 수뇌부 문제죠. 수뇌부가 무슨 구조전환이든 뭐든 수요를 낙화시켰고 공급에 대한 부분을 늘렸으니까요. 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마진이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노력인데요. 바닥에서 좀 올리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면 주가라는 건 그런 부분에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공급 과잉 구조조정 sek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네.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배터리, 그 다음이 철강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저희가 뭐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좋은 타이밍 오면은 그 관련한 데이터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직업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환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요쯤 되면 항상 미국 투어 10월에 떠나는 미국 투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딱 2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오. 저희가 최소 인원이 이제 마련이 되고 나면은 무조건 떠나게 되는데 일단 그 최소 인원은 찾고요. 이제 남은 자리는 딱 2자리입니다. 2자리 이상으로는 저희가
더 이상 확보도 못해요. 왜냐면은 10월 달에 또 네. 황금 연휴니까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엄청 비싸서 지금 딱 확보해 놓은 두 자리만 저희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은 좌석 그 두 자리에 대한 신청은요. 저희가 번호 지금 아래 나가고 있거든요. 010-8651-5870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고민되신다면 또 전화하셔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870. 네, 5870 번호 네. 괜찮죠? 네, 여러분 추석에 떠나는 아트 투어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컬리큘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